남편을 여챈 후 많은 여성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이제 저는 혼자예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슬픔뿐 아니라 두려움, 당혹감, 그리고 남들에게 들킬까 두려운 수치심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눈빛을 수없이 보았고 그 눈빛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로가 아닌 경고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차갑지 않습니다. 삶에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가 된 여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아픔을 감추었던 여성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강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함이 혼자가 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세상에는 외로움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롭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노립니다. 건강, 집, 저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값지면서도 가장 쉽게 빼앗깁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의 선함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관계는 신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90세가 넘어서야 저는 진실을 더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척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 후반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제 주변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분, 마음을 빼앗긴 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지배당한 분, 그분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숨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눈은 그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 경고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 음식을 내밀면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게 되고, 외로운 사람 앞에 따뜻함을 내밀면 그 따뜻함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여성이 절대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5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들은 악당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가장 친절하고 다정하며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읽어온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로움이 그 감각 위를 살짝 덮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덮개를 함께 걷어내고자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사람을 더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그 가려냄이 곧 품격이고 그 품격이 곧 행복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위험한 관계. 갑자기 따뜻해진 이웃과 지인, 제가 아는 한 여성, 72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이웃들과는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각자 바빴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부터 한 이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었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겠어요? 라며 반찬을 건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부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점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은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이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이웃은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아무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슬펐지만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되고 매우 정교한 패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빚을 계산합니다. 남편을 잃은 뒤 많은 여성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이제 저는 혼자예요. 그 말 속에는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무도 알아채지 않길 바라는 수치심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수없이 보았고 그 눈빛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로가 아닌 경고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차갑지 않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담긴 따뜻한 진심입니다. 혼자가 된 여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동안 가장 강한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남편을 간병하고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짜 생존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함이 혼자가 된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세상에는 외로움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롭지만 아직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노립니다. 건강, 집, 저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값진 것이고 동시에 가장 쉽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인간의 선함을 믿었습니다. 관계는 신뢰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90세가 넘고 나서야 선한 사람과 선한 척하는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을 더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 후반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제 주변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분도, 마음을 빼앗긴 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지배당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외로웠고 그 외로움을 들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 경고,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 음식을 내밀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 앞에 따뜻함을 내밀면 그 따뜻함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여성이 절대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5가지 관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들은 악당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가장 친절하고 가장 다정하고 가장 당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읽어왔습니다.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로움이 그 감각 위를 살짝 덮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덮개를 함께 걷어내고자 합니다.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사람을 더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그 가려냄이 곧 품위이고 그 품위가 곧 행복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관계. 갑자기 따뜻해진 이웃과 지인,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72세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이웃들과 깊은 관계는 없었습니다. 각자 바빴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례를 치른 뒤부터 한 이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었습니다. 혼자 되시기 뭐 하실 것 같아서요 라며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이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이 텅 빈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이웃은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아무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프지만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그리고 매우 정교한 패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빚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관계. 사랑처럼 다가오는 재혼 상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갈망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된 후에는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없어지고 잠들기 전 이야기를 나누던 목소리가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공백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2년쯤 지났을 때 그분의 삶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남성은 조용하고 점잖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그녀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제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고 그 남성은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집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인 척, 그 다음에는 걱정인 척,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관리하자는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깊어진 후였습니다. 그 느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과 함께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성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저마다의 계산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처럼 보이는 것과 사랑인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 혼자가 된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관계, 재산을 노리는 재혼 사기꾼. 세상에는 사랑이 아니라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재산을 탐내지 않습니다. 먼저 신뢰를 쌓고 감사의 빚을 만들고 그 빚이 무거워졌을 때 비로소 요구합니다. 우리 함께 관리해요. 당신이 혼자 있으면 걱정돼요. 그 말 뒤에는 당신의 재산을 내 손에 넣고 싶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관계, 갑자기 다가오는 자녀의 친구 또는 지인의 자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의 친구나 지인의 자녀가 갑자기 자주 연락을 해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 저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해 재정적. 다섯 번째 위험한 관계, 종교단체 또는 봉사단체의 과도한 관심. 종교단체나 봉사단체가 갑자기 당신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위로와 봉사를 가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당신의 재산을 단체에 기부하시면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용해 재산을 요구합니다. 혼자가 된 여성의 가장 큰 힘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삶의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믿으십시오. 누군가의 친절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이렇게 대했는가? 그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천천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입니다. 따뜻함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따뜻함은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짜 이웃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당신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략입니다. 105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확신하는 것 중 하나는 진짜 사랑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처음부터 캐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말투, 웃음소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계산이 앞선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 서두릅니다. 관계를 빨리 공식화하려 하고 감정이 아직 채 익기도 전에 미래를 이야기하며 어느새 당신의 재산이 그 미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말은 매우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남은 인생을 함께해요 라는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재산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그 아름다움을 잠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삶에 들어온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처럼 당신 곁에 있어 줄까요? 집도 없고
저축도 없고 자녀도 없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처럼 꽃을 가져오고 손을 잡고 함께 살자고 할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현명한 것입니다. 재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된 후에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를 맺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과 검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감정은 소중하지만 감정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재산과 주거가 얽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자녀나 친구가 있다면 새로운 관계에 대해 반드시 그들과 상의하십시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혼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용감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외로움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진심으로 바로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짜 사랑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더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줍니다. 사랑과 계산은 처음에는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입니다. 1. 세 번째 위험한 관계. 종교와 건강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람들.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프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그리고 홀로 죽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선명하고 절박해집니다. 세상에는 바로 이 두려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신앙과 건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보아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그 힘의 근원을 저는 압니다. 신앙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이용해 복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가장 거룩한 이름 아래 가장 세속적인 방식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교회에서 봉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의 말, 그 다음엔 예배 초청이었습니다. 여성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어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공동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온기가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헌금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더 큰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어느 날 그녀는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그 단체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자책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외로웠고 그 외로움 속에서 진심으로 무언가를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식품을 매개로 접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더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더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공포보다 내일 당장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는 현실의 고통이 사람을 더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이걸 드시면 관절이 좋아집니다. 암을 예방합니다. 이걸 드신 분들은 10년은 더 젊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솔깃하게 들리는 것은 당신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팔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건강을 판다고 할 때 그것은 건강을 파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대가는 언제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 유형의 접근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의심 자체를 죄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이름을 빌리면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고 건강의 이름을 빌리면 자신의 몸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단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신앙 공동체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오랫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당신이 당장 구매하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혹은 관계가 채 형성되기도 전에 돈이나 결정을 재촉하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거룩한 이름을 내걸고 있어도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셔야 합니다. 저는 인생 후반부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은 나쁜 것 앞에서가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 앞에서입니다. 악은 악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얼굴로, 치유의 얼굴로, 구원의 얼굴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고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린 후에야 비로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신앙을 가지십시오. 건강을 챙기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위안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신앙과 이성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건강과 비판적 사고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진짜 신은 당신의 통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100만 원짜리 약병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위험한 관계,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 저는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105년을 살고 난 지금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내가 다 돌봐드릴게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가 된 후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랫동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 온 사람에게 이 말은 마치 오랜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고 마침내 누군가 내 짐을 나눠 들어준다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꿰뚫어 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이었고 남편이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가끔 전화는 오지만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과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짐을 들면 먼저 달려와 들어주었고 병원 예약이 있다고 하면
직접 차를 몰고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주겠다고 했고 혼자 밥을 먹는다는 말에는 함께 먹자며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점점 더 많은 것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느 식당이 좋은지, 자녀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도움처럼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판단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려 하면 그는 은근히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냐는 식으로 그녀는 그때마다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이 쌓일수록 그녀의 선택들은 점점 더 그의 손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가장 정교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고 그 감사함이 쌓이면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이 깊어지면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당신을 돕는 관계였는데 어느새 당신이 그의 허락을 구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탈을 쓴 지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유형의 위험한 관계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상처를 남기는 이유는 그 안에 진짜 배려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가짜였다면 차라리 쉽게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처럼 보이는 것들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관계 전체를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익숙해진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진짜 보살핌과 통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관계를 관찰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배려는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통제는 당신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기뻐합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지배하려는 사람은 당신이 혼자 무언가를 결정하면 불편해합니다. 당신의 독립이 그에게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당신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그 친구는 당신한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 라든가 자녀들한테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이 말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지지망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주변에 당신을 오래 알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그 관계의 이상함을 먼저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돌봐주겠다고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든 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한 후 나는 전보다 더 당당해졌는가? 아니면 전보다 더 작아졌는가? 이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더 나답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그의 눈치를 보며 나를 검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후자라면 그것이 아무리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껴져도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혼자가 된 여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해 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결정력을 믿어줄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그 강함을 빼앗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은 당신의 날개를 접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줍니다. 제가 살면서 5번째로 발견한 위험한 관계는 자녀를 대신하겠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오래 생각해온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난의 외로움, 노년의 외로움, 상실의 외로움. 저는 그 모든 종류의 외로움을 이 몸으로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외로움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외면당하는 외로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외면당한 것도 아니고 미움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자녀들은 살아있고 연락도 하고 명절에도 오는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다는 그 느낌, 그것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입니다. 현대를 사는 중년 이상의 부모들은 대부분 이 감정을 압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전화를 자주 못하는 것도,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것도 대부분 미움이 아니라 바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와 충족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공백을 가장 정확하게 공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5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유형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며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갈망,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이들의 접근 방식은 대개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젊은 사람이거나 교회나 복지관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이거나 혹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혹은 어르신이라는 말 대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가족처럼 편안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합니다. 안부를 묻고 밥을 같이 먹고 병원에 같이 가고 명절에 전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일상을,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당신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제가 아는 한 여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들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왜 위험한지를. 진짜 자녀는 당신을 오래 알아왔지만 바빠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타난 그 사람은 당신을 알기 위해 매우 의도적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가족의 무관심과 전략적 관심 사이에서 우리는 후자를 사랑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에는 회수가 따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큰 것입니다. 신뢰, 영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유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언장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어르신, 나중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나중에 힘들지 않게요?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말 안에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이 동시에 당신과 실제 자녀들 사이를 조금씩 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어르신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더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쌓일수록 당신의 마음은 자녀들로부터 멀어지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그 공백을 너무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공백은 불편하지만 잘못된 것으로 채워진 공백은 텅 빈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당신의 자녀 이야기를 꺼내며 그들을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그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가족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그 현실 속에서도 진심으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보는 눈을 잃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자녀에게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녀들은 바쁘지만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 대화를 여는 것이 때로는 멀어진 가족과의 다리를 다시 놓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대체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정하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보여도 처음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사람이 수십 년의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불가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서둘러 도망치려다가 우리는 종종 가장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 남편을 잃은 뒤 많은 여성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혼자예요. 그 한마디 안에는 슬픔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 당혹감, 그리고 아무도 모르길 바라는 조그만 수치심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 눈빛을 수없이 보았고 그 눈빛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위로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차갑지 않습니다. 삶이 녹아든 따뜻한 진심입니다. 혼자가 된 여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평생 동안 가장 강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병수발, 자식 양육, 가정 지키기,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아픔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분들,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짜 생존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함이 혼자가 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세상에는 외로움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롭지만 아직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노립니다. 건강, 집, 저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값진 것이자
동시에 가장 쉽게 도둑 맞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인간의 선함을 믿었습니다. 관계는 신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90세가 넘고 나서야 선한 사람과 선한 척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때 인생 후반부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진실을 더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분, 마음을 빼앗긴 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삶을 지배당한 분, 그분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들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의 눈은 그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 경고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 음식을 내밀면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 앞에 따뜻함을 내밀면 그 따뜻함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여성이 절대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5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악당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가장 친절하고 가장 다정하며 가장 당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읽어왔습니다.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로움이 그 감각 위를 살짝 덮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덮개를 함께 걷어내려 합니다.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사람을 더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그 가려냄이 곧 품위이고 그 품위가 곧 행복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관계, 갑자기 따뜻해진 이웃과 지인.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72세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솔직히 말해 이웃들과 깊이 교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바빴고 각자의 삶이 있었으며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난 뒤부터 한 이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었습니다. 혼자 계시기 뭐 하실 것 같아요? 하며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이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이 텅 빈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이웃은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며칠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은 아무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펐지만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그리고 매우 정교한 패턴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빚을 계산합니다. 제목 90세가 들려주는 혼자 살아가는 지혜. 인물 하자 90세의 노 교수. 남편을 먼저 보낸 후 20년 넘게 홀로 살아온 사람으로 인생 후반부의 외로움과 관계의 위험을 직접 겪은 인물. 서론 90세가 된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며 눈을 뜹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많은 여성들이 제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혼자예요. 그 말 속에는 슬픔과 두려움, 당혹감, 그리고 누구도 눈치채지 않길 바라는 수치심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수없이 보았고 그 눈빛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차갑지 않습니다. 삶이 담긴 따뜻한 진심입니다. 혼자가 된 여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평생 동안 가장 강한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병수발, 자식 양육, 가정 지키기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의 아픔은 감추었던 여성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짜 생존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강함이 혼자가 된 순간 가장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세상에는 외로움의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롭지만 아직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노립니다. 건강, 집, 저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을 노립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인간의 선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90세가 넘어서야 진실을 더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선한 척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주변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은 분, 마음을 빼앗긴 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삶을 지배당한 분들, 그들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들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위험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여성이 절대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유형의 사람들, 그들은 악당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가장 친절하고 다정하며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읽어왔습니다.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로움이 그 감각 위를 살짝 덮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덮개를 함께 걷어내려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사람을 더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그 가려냄이 곧 품위이고 그 품위가 곧 행복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관계, 갑자기 따뜻해진 이웃과 지인, 72세였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이웃들과 깊이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바빴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뒤 한 이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었습니다. 혼자 계시기 뭐 하실 것 같아요? 라며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다음은 안부 전화였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점점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은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 준다는 것이 텅 빈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이웃은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빌려달라.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다시 한번 더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펐지만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되고 매우 정교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빚을 계산합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언제나 그려왔습니다.